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1주 때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죠. 자, 우리 납세 의무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립이라는 과정과 확정이라는 절차와 소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그때 우리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렇죠?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글자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취득세니까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니까 뭐 하는 때? 등록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6월 1일로 되어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하죠? 이렇듯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기준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기준일은 현행 6월 1일이다. 자, 그래서 이때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소득세처럼 자,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네. 그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으면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고 하고 확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계산한 대로 내는 방식을 신고, 정보가 계산해 준 대로 내는 방식을 결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취득세는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소득세는요.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걸 뭐 해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은 정부가 직접 뭐 해준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벌금을 문다 그랬죠? 그 벌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래서 가산세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의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때 가산세는 무슨 항목이다? 뭘로 한다? 그 세목으로 해라. 즉 취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뭘로 해라? 취득세로 해라.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로 해라. 다만 해당 세목을 뭐 했을 때?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가산세를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제재 효과가 반감되니까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때 가산세의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거 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렇죠? 신고에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대요.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요. 자, 무신고 가산세고 가산율은 몇 프로? 20%입니다. 근데 두 번째 칸은요. 사기나 부정이죠?
자, 사기나 부정 나오면 뭔 소린지는 몰라도 그냥 뭘로 가야 돼요? 40%로 가셔야죠. 물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뭐 하지 않았다고 나왔으니까, 신고하지 않았다고 나왔으니까 명칭은 동일합니다. 명칭은 똑같이 무슨 가산세라 그래요? 무신고 가산세라 그래요. 대신 뭐가 달라져요? 가산율이 달라지죠. 가산율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도 역시 무엇은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 그래서 무슨 가산세라고 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고, 앞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몇 프로? 10%입니다. 근데 역시나 신고를 적게 했습니다.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사기나 부정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예요. 명칭은 동일해요. 명칭은 동일한데 뭐가 달라져요? 가산율이 달라지죠. 가산율이.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무슨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렇죠. 납부에 동그라미를 치셔야죠. 납부를 안 했거나 또는 납부를 했는데 어떻게 납부했거나 적게 납부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하죠. 납부 지연 가산세고,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가 붙죠.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네.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명칭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명칭은 따로 물어보지는 않는데 가산율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외우시고 계셔야 되고, 자, 우리 가산세는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일일 10만 분의 22짜리가 있다. 그때 항상 문제를 풀 때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게, 내가 신고 쪽에 대한 가산세를 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납부 쪽에 대한 가산세를 풀고 있는 건지를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칸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신고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납부하지 않았다 또는 적게 납부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10%나 20%가 보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리고 사기나 부정자가 보인다. 사기나 부정자가 보이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몇 프로 잡으시라고요? 40% 잡으시라고요. 무조건. 자,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무 소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 몇 개 있었어요?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 뭐예요? 납부. 너무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다른 세금에 채웠다. 그걸 뭐라고 한다? 충당. 그 다음에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네. 자, 그래서 요 5개가 납세무 소멸사유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 나올 때 가장 틀리게 많이 내는 문장이 뭐라 그랬었느냐면 납세자 사망입니다. 사망은 납세무 소멸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제척기간은 항상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가권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때 제척기간이 몇 년 있었어요? 5년, 7년, 10년입니다. 그때 제척기간은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사기나 부정자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몇 년? 10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몇 년? 7년입니다. 이 두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몇 년? 5년이죠. 그래서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때 5년, 7년, 10년에 대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 줄 거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산일이라고 하죠. 그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은 언제부터?
그렇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부과라 그래요.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까? 납세자가 법으로 정해놓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납세자한테 주어진 그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하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은요. 그렇죠? 납세무가 성립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다? 성립일부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를 설명할 때는 항상 징수권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는데 그때 소멸시효는 5년 아니면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자체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때 지방세는 얼마 기준? 5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안 되면은 몇 년? 5년. 네.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 네. 자, 국세 같은 경우는 얼마 기준? 5억 기준입니다. 그래서 5억이 안 되면 5년. 5억 이상부터는요.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완성된다. 단 이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징수권을 행사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된다. 중단.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은 징수하려고 하는 뭘 보여라? 의지를 보여라. 즉 뭘 보내라?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시효는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시효는. 그래서 납세고지로 뭐가 된 시효는? 중단된 시효는. 자,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시효는 중단돼야 되죠? 소멸시효는 사라집니다.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그리고 그 기간이, 그 고지서상 기간, 납부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새로 진행한다죠.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그래서 우리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고지나 독촉이나 최고나 그 다음에 압류나 또는 청구나 이러한 것들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뭔지는 아시죠?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즉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그리고 중단이 됐으면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고요? 사라지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단 사유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중단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는지까지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세에 들어가는데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내용은 취득세예요. 취득세.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시험지에서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에요. 출발점인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죠. 자, 일단 취득세 특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일반 경비에 사용하니까 무슨 세? 보통세고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세고 독립적으로 낸다 그래서 독립세,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서 낸다 그래서 행위세. 그 다음에 취득이라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뭐 유통세. 취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능세.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무슨 주에 입각해서 과세한다?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사실상 내용과 장부상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현황에 따라서 판단해라? 사실상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라.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고, 취득을 했으면 납세자가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죠. 근데 만약에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가산세가 나오겠죠? 거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중가산세 제도나 면세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나 나누어서 내는 무슨 제도는 없다. 분할 납부 제도는 없다.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항상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취득세를 한번 다 배우고 나서 다시 보셔야 이 내용이 보여요.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글자 그대로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까? 두 번째는 그때 취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네. 어떤 물건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걸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 그래요. 근데 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모든 걸 다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포괄주의라 그래요. 또 하나는 정해진 것만 과세합시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열거주의라 그래요. 현행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 반드시 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어떠한 것들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두 번째는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5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53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에 과세 대상물에서 과세 객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53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의 종류해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충란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판정할 때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래서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현행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자 부동산, 선박,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에서 총 15개가 있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무조건 취득세를 냅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을 취득을 했을 때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론 시간에 배우셨죠? 준부동산이라고 배우셨을 건데 우리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뭐가 되는 것들이에요.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장비나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 차량 다 뭔지는 아시죠? 네. 전부 다 뭐가 되는 것들이냐면 운송수단인데 다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은 뭔만 되느냐면 부동산만 돼요. 원래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들은 등기 등록이 안 되는데 얘들은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뭐가 된다 그래서요. 등기나 등록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냅니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어떤 물건들이다.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에 한해서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자 보통 취득세는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안 내요. 왜? 여러분들이 책을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 내지는 않잖아요. 냉장고를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도대체 취득세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법률에는 딱 정해놨다고요. 근데 그 정해놓은 물건들의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가 되는 것들이다.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뭐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죠? 기계장비가 뭔지는 아시죠? 뭘 것 같아요? 중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장비. 그러니까 기계장비라는 것은 번호판이 붙어있는 건설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번호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호판이 안 붙는 것들 있죠? 컨베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장비라고 안 해요. 기계장치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취득세 안 냅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요. 천장에서요. 쭉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레일 타고 쭉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러한 것들은 기계 장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자 차량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번호판이 붙어있는 기계 장비들 이러한 것들은 취득세를 반드시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목이 뭔지는 아시죠? 임목 아마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뭘 임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등기되는 수목을 우리는 임목이라고 하는데 원래 임목은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그 부동산의 범위에 건축물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목을 이 안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따로 빼내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도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공법에서도 부동산이 나옵니다. 세법에서도 부동산이 나오고 지적법에서도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문제는 이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모든 법에 나오긴 하는데 그 범위가 각 법률마다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상 정착물의 범위 안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뭣도 들어가 있어요? 임목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부동산의 범위를 건축물까지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임목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따로 빼낸 것뿐이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통으로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모든 지상 정착물은 다 뭘 낸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도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권리가 있는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리고 회원권 5개가 있습니다. 그 회원권 5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슨 회원권인지는 몰라도 회원권은 무조건 과세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광업권이 뭔지는 아시죠? 광물에 대한 권리예요. 어업권은요.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죠? 양식업권은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권리예요. 차이점은 아시죠? 어업권하고 양식업권하고 차이점은 아시죠?
몰라도 돼요. 시험 문제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예,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원권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저는 암기 코드가 따로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암기 코드들을 되게 잘 만드시는데 저는 잘 못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서 무슨 암기 코드 같은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도 안 만들다 보니까 만들으라고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울 거예요. 뭐 저한테 수업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외울 거냐면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에 먹고 온다, 요딴 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산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항, 부산항. 발음 비슷하니까 대충 때려 맞추자고요. 자, 추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라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부산항에 뭐 타고 가시라고요? 기차 타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뭐 드시고 오시면 돼요? 광어에 드시고 오시면 돼요. 그게 취득세예요. 근데 그 광어가 양식한 광어예요. 됐죠? 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외우세요. 강연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면 이렇게 외우라고 해도 안 해요. 어차피 다 외워지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이 과세대상 물건을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길 부탁드리는 거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토지고 또 하나는 건축물이에요. 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지상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까지만 취득세에서는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토지란 뭘 이야기하느냐? 토지란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지적법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지적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적법에가 토지가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토지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공법에서도 나오죠? 세법에서도 나옵니다. 문제는 세법에서 토지는 이런 겁니다라고 규정을 쭉 해놓고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란 이런 겁니다 해서 민법에서 쭉 규정을 해놓으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 법률마다 규정을 해놓는 것은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토지를 따로 빼내가지고 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줄 테니 다른 법에서는요, 토지의 개념을 쓸 때 이 법을 가져다 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때 토지의 개념이 어디에가 나와 있느냐? 지적법에가 나와 있다고요. 지적법 배우셨죠? 네. 자,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뭐라고 정의해놨어요? 기억나세요? 배웠다며요. 지적법에서는 토지를 뭐라고 정의해놨느냐면 지목 28개라고 정의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목이 있는 토지를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현행 지목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유지, 임야, 광천지, 잡정지, 나대지, 선화지 등등등 해서 총 28개로 만들어놨죠? 이게 있는 것만 토지라고 합니다라고 지적법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랬더니 취득세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지적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토지를 우리도 토지라고 할래 라고 정의가 돼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뭔지는 아시죠? 지목이 뭐예요? 땅의 종류. 즉 말하면 토지의 이름이에요. 토지의 이름.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28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 지목이 없는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목이 없는 토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토지를 찾아다녔거든요. 측량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항공사진으로 다 찍어버리니까 못 보는 곳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법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세에서도 토지라고 할래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가끔 지목이 없는 토지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매립했을 때요. 매립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토지가 아니었죠. 그죠? 기존에는 토지가 아니었는데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서 토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건 만들어진 거니까 토지라는 지목이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거래합니다. 이걸 토지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지적법에서는.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것도 토지로 보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목 28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토지라고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지목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뭐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이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라는 걸 세법에서는 안 물어본다고요. 지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토지라고 보이면 무조건 다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토지는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자, 토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지적법이라면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뭘까요?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을 우리도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뭐라고 규정해놨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붕이 있고 지붕을 받쳐줄 벽이나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건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 이게 완벽한 건축법상 건축물이죠. 지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벽도 있고 못도 있어요. 기둥도 있죠. 이걸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건 당연히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근데 지붕이 없는 것들은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취득세에서는 그것까지도 건축물로 보고 과세합니다. 건축물로 보고. 그래서 레저시설이다, 저장시설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상 정착물들은 지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뭐 하겠다? 과세하겠습니다. 뭘로 보고? 건축물로 보고 과세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프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물망으로 연결이 돼 있지 지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골프 연습장. 아시겠죠?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예요. 주유소에 보게 되면은 저장 탱크라든지 또는요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자동 세차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동 세차 같은 경우는 건축물 아니죠? 하지만은 이것도 취득세에서 과세합니다. 시설로 봐서. 또 다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산에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송전철탑 있죠? 이거 건축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축물 아니잖아요. 송전철탑은. 근데 취득세에서는 이것도 건축물로 봐서 과세합니다. 또 광고판 같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쭉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대형 간판들 있죠? 요것도 건축물은 아니지만 취득세에서는 건축물로 보고 싸그리 다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밖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취득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고정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취득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토지와 모든 지상 정착물은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죠. 즉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은 무슨 현황? 사실상 현황이에요. 공부가 뭔지는 아시죠?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등기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적힌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그때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가 않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현황에 따라서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케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 뭘로 등록이 되나요? 오피스텔은 뭘로 등기가 되는지 아세요? 용도가? 업무용으로 등기가 돼요. 오피스텔은. 원래 오피스텔 자체가 오피스잖아요. 업무용의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등록이 됩니다. 문제는 취득했을 때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쓸지 사무실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취득했을 때는. 그게 지금 이 상태죠.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뭘로 돼 있느냐면 사무실로 돼 있는데 취득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사무실로 쓸지 아니면은 주거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뭘로 과세하느냐면 사무실로 보고 과세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월 1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 부과해야 돼요? 재산세 부과해야 되죠. 그때는요, 이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재산세부터는요,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사무실로 등록이 돼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요, 주택으로 보고 과세해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물건들에 한해서만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여기에 없는 물건들은요, 그 어떠한 것들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다시 한번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에 먹고 온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나무는 뭐로 해석하시면 돼요? 임무. 그 다음에 광은 광업권, 어는 어업권, 그 다음에 회는 회원권. 그리고 어업권 안에 뭘 같이 넣으시면 돼요? 양식업권 같이 넣으시라고요. 양식업권까지. 그래서 총 15개요. 토지, 자, 부동산을 다시 2개로 나누면 토지 건축물로 나누고 선박, 항공기, 기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5개. 그 회원권 5개는 뭔지는 모르셔도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골프냐, 승마냐, 콘도냐, 요트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회원권은 전부 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은 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에 한해서요. 일반 회원권 말고. 아셨죠? 뭐 헬스장 가가지고 뭐 3개월치 끊었더니 10% 할인해줬다. 그딴 거 말고. 그건 그냥 입장권이에요. 회원권이 아니고. 프리미엄이 붙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한해서만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을 두 번째,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자산에 한해서? 열거된 자산에 한해서. 즉, 부동산 등에 한해서. 자, 열거된 자산,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동산 등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때 취득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하느냐? 사실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으로 보는 행위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 그러니까 간주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간주. 간주라는 말은 의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간주라고도 표현하고 의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냥 그렇게 뭐 하겠다?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합시다라는 게 간주나 의제예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추정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추정. 추정이 뭔지는 아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라는 말이 있고 의제라는 말이 있고
추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추정. 얘는 똑같은 말인데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간주나 의제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추정은 의심이에요. 너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는 게 추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반증이 있을 때 결과가 뒤집혀지는 경우를 추정이라 그래요. 네가 훔쳤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닌데? 나 안 훔쳤어. 라고 입증을 해요. 그러면 안 훔친 게 되는 게 추정이에요. 근데 너가 훔쳤지?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저 안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증을 해요. 그래도 그냥 네가 훔친 것이 돼. 네가 훔친 걸로 해. 그게 의제나 간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로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을 시키고 싶어요. 제가 경찰인데. 근데 얘를 아무리 털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럼 구속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근데 그냥 얘를 구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안 했는데 나는 너를 정말 구속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범죄자 해. 얘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죠? 그래도 상관없어. 그게 의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억지를 만들어 놨느냐면 취득세를 부과를 하려고 봤더니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된대요? 취득하는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을 아무리 봤는데 봐도요. 취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취득세를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냥 취득한 걸로 해. 아니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알아. 근데 그냥 네가 그랬다고 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야지. 너 취득세 취득했다고 했는데 그게 의제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내가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경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이에요. 자, 별다른 말 같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장에서 만약에 사실상 취득이라고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건 실제로 취득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간주 또는요 의제,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무슨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무슨 취득했을 때 간주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실제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취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시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걸 뭐 하거나 가져오거나 사온다가 아니라 가져오거나 이거 말고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책상이 필요해요. 내가 책상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면 돼요. 아니면 가져오면 돼요. 아셨죠? 이 방법 외에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옷을 만들거나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가져오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하느냐면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면 무상승계라 그래요. 근데 대가를 지불을 하고 가져오면 유상승계라 그래요. 잘 아시겠죠? 특히 유상하고 무상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유상취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조건 뭘로 따져요? 대가로 따져. 대가. 쉽게 말하면 공짜라고 느껴지면 무상취득이고 공짜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유상취득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유상과 무상을 구분할 때 현금으로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꼭 현금 주고 가져오는 것만 유상이다가 아니고 현금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가져올 수도 있고 주식을 제공하고 가져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공짜로 받아온 게 아니야. 나는 이걸 가져오는 만큼 내가 뭔가를 해줬어.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주식을 줄 수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등등등 다른 물건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듯 대가성이 확인되면 무조건 무슨 취득? 유상취득.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냥 받아왔어. 그게 무슨 취득? 무상취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진짜로?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느냐면 취득세는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기본인 거예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상관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을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5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교재 51페이지에 양가로 2번의 특징 보세요. 양가로 2번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 출자, 건축, 개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 번째 줄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네 번째 줄 끝에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이게 원시냐, 승계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걸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면 세금을 계산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세율이거든요. 네, 그 세율이 요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때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때는요. 그게 무슨 취득인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어떠한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는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건물 같은 경우 원시 취득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면 신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 짓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신축했을 때 나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축한 건물을 팝니다. 돈 받고. 매매죠? 그러면은 그 산 사람은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도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이 이전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이 취득세인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취득세는 모든 그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원시취득 간단하게 용어만 말씀드리면 토지의 원시취득이 뭐냐면 매립이나 간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물 같으면 신축이나 재축,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건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냥 이제 보셨으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제조나 조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차가 완성품으로 나올 때 나오는 것이 원시취득이거든요. 그러면 제조를 해서 조립을 해야 완성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 조립 과정이 뭐예요? 원시취득 과정이에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곳을 조선소라고 하잖아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행위를 건조라 그래요. 건조. 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으면 바다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라 그래. 진수. 들어보셨어요? 진수식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배 진수식 한 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장관이에요. 네. 옆에서 밀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네. 그럼 지가 알아서 떠요.
자, 또요. 네. 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등을 최초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출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똑같습니다. 출원이라는 말은 최초로 등록을 시키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뭐다? 원시취득이다. 그 다음에 승계취득 중에서 유상승계는 대가성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등등 상관없어요. 뭔 소린지는 몰라도 전부 승계취득이에요. 유상승계예요. 그러니까 매매나 경매나 공매는 다 현금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환은요. 물건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현물출자는 주식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현물, 현재 물건을 출자 형식으로 받아왔다. 그 말은요. 대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줬다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물, 변제. 물건으로 대신 변제했다.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채권자인데 돈으로 받아야 될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받는 거예요? 물건으로 받는 거예요. 공짜 아니죠. 자, 상관없습니다. 대가성만 입증이 되면 그게 전부 다 무슨 취득? 유상승계예요. 그 다음에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게 무슨 취득? 무상승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다 낸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